자, 오늘 채무자 우연히 페이스북을 하다가 로맨스 스캠 사기를 당하게 되었고, 이분이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여성분이었거든요. 배우자도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런 말도 하시는데, 손가락도 이제 퇴행성 관절염으로 너무 힘드니까, 일하기도 힘드니까 지금 너무 채무가 불어나 있으니까 개인회생을 좀 부탁합니다. 판사님 선처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로맨스 스캠이 뭐냐? 뭐 리딩방 사기, 보이스피싱 이런 건 다 아시잖아요. 우리 전통적인 방법은 고수익을 보장하는 거죠. 이런 문자 지금도 여러분 휴대폰으로 계속 날아오고 있잖아요. 저한테도 이거 계속 날아오던데 누가 보내는 건지 알 수도 없는 건데, 보내는 사람은 대포폰으로 보내겠죠. 확정 수익 25% 보장, 28% 보장 이렇게 계속 보낸단 말이죠. 저걸 보고 돈 벌고 싶다 이렇게 해서 저 문자에 낚여서 피싱이 되어서 보낸 사람한테 전화를 하면 살살 낚아가지고 어떤 사이트로 유도한 다음에 그 사이트에 투자를 하도록 하죠. 그 사이트는 키움증권처럼 잘 만들어놨습니다. 껍데기로 볼 때는. 근데 이제 이런 거 아무도 안 속잖아. 요즘 이런 문자 온다고 속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거 아무도 투자 안 하지 이런데. 그러니까 요즘은 카톡이나 뭐 인스타 DM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에 이렇게 잘생긴 남자들이나 예쁜 여자들이나 이런 사진을 도용을 하는 겁니다. 이거 자기 얼굴 물론 아닙니다. 인스타에 떠돌아다니는 인물 좋은 분들 이런 사진을 캡처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이다 하면서 이성한테 접근을 하는 거죠. 여자한테는 남자 사진으로 접근하고 남자한테는 여자 사진으로 접근하고, 그래서 친구하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돈 벌게 해주겠다 이러면 너무 사기꾼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하자, 애인하자 이렇게 접근한 다음에 친해지면 내가 어떤 사이트에서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었다 하면서 슬쩍 말을 흘리면서 고수익 인증을 해주는 거죠. 물론 전부 다 조작된 인증 페이지지만, 그 다음에 나도 투자하고 싶다 이렇게 상대방이 믿고 덤벼들기 시작하면 그때에는 가짜 사이트로 유도를 해가지고 사기에서 돈을 편취를 하는 거죠. 여기 하나 더 추가되었다, 그 차이뿐입니다. 참고로 이 여성분의 사진을 도용해서 여자인 척 접근하는 사람은 남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개인회생 시작하면 민사예납금 15만원 납부하시라. 여러분 최소 변제금도 궁금하시죠? 내가 변제금을 제일 작게 내면, 정말 조금만 내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가? 채무자회생법 614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5천 미만이면 5%, 5천 이상이면 3%에 100만원 더. 예를 들어서 채무가 4천이면 5천 미만이잖아요. 5%는 200만원이죠. 200만원을 36개월 나누면 한 달에 5.5만원 정도 되거든요. 최소한 5만 5천원 이상은 변제를 해줘야 되는 거죠. 5천 이상,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가정하면 3%는 300이잖아요. 플러스 100만원 하면 400이죠. 36개월 나누면 11만원 좀 넘거든요. 요 정도 이상은 최소한 변제를 해줘야지 통과를 시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5% 3%면 사실 뭐 거의 이자 수준이잖아요. 최저 제일 낮은 시중에서 은행에서 대출 내주는 것 중에 제일 낮은 금리 수준이잖아요. 자기 채무의 이 정도 비율은 변제를 해주라 그런 말이죠. 근데 실무상은 문제가 거의 안 됩니다. 왜냐하면 5만원 10만원 이렇게 변제금 거의 안 해주니까, 어차피 다른 걸 구실 삼아서 다른 걸 트집 잡아서 어차피 변제 더하라 할 거니까 실무상은 이거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요게 문제가 되는 분은 고령이라거나 몸이 좀 아프다거나 해서 일을 똑바로 못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150만원 같은 아주 작은 월급을 받는 직장을 구해오는 겁니다. 1인 생계비 대략 145만원 빼고 한 달에 5만원 변제하겠다, 36개월 변제해서 180만원 변제하겠다,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지. 첫 번째로 변제율을 논하기 전에, 변제율 그건 두 번째 얘기고, 가짜 직장 아니냐, 말이 되냐, 무슨 150만원 받는 직장에서 일을 한다는 말이냐. 당신이 과연 개인회생을 안 하는 사람이었어도 저렇게 150밖에 월급 안 주는 저런 직장에서 일을 했을 것이냐, 법원은 이걸 묻고 싶은 거죠. 그래서 왜 저런 직장에서 일하는지 소명을 하라는 거죠. 그 소명이 똑바로 안 되면 가짜 직장이네, 직업 없네, 변제할 능력 자체가 없는 사람이네, 고정적 반복적으로 얻는 수입이 없네, 기각,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잘 소명을 해낸다 하더라도 내가 여차저차한 사유가 있어서, 나이가 많아서, 몸이 아파서 150밖에 못 번다 하는 사유를 잘 소명해도 1인 생계비를 감액해서 100만원으로 줄여라 그러면 한 달에 50만원 변제하는 거죠. 그것도 36개월이 아니라 60개월 변제해라, 그래서 총 변제 3천만원 해라, 이런 식으로 줄이거나 늘려가지고, 또는 둘 다 해서 변제금을 늘려버립니다. 그래서 누구나 최저시급 이상을 받기 때문에 3% 5%가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고령자이거나 몸이 좀 불편해서 소득이 너무 적은 경우에는 저기에 걸릴 가능성도 약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생계비를 좀 내리든 변제 기간을 늘리든 간에 3% 5% 이상은 변제를 하게 만듭니다. 자, 개인회생 신청했으니까 신용카드 1년 내 사용한 거, 한 번 긁을 때 50만원 이상 사용한 거, 어디에 썼는지 사용처를 소명해야 됩니다. 자, 이전에 살던 주소, 등기부를 내든지 임대차 계약서를 내든지 둘 중에 한 개를 내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이 제출한 주민등록 초본에 보면 옛날 주소가 나와 있잖아요. 옛날 주소에서 지금 주소로 이사를 왔다면 옛날 게 소유였다면 팔았을 거니까 등기부를 받아가지고 얼마 받았고 받은 돈 어디 썼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고, 옛날 집이 전월세였다면 전월세 계약서를 받아서 보증금이 얼마 있었는데 그 돈은 어디 갔는지 확인하려고
이전 주소지에 대해서 등기부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분이 150만 원 받는 직장으로 가사 도우미 있죠. 이걸 한다고 신청했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이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그 월급 주는 그 사람, 그 집주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람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냐? 어떤 경위로 취업한 거냐? 언제부터 시작했냐? 어떤 일을 하는가? 구체적으로 다 한번 설명해봐라. 요거 거짓말하는 사람은 지어내다 보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진실로 일하는 사람은 뭐 일사천리로 부드럽게 기재가 되겠지만, 그리고 요거 150만 원 지금 현금으로 받고 있다며 그럼 주는 사람으로부터 서명 날인 받아오시라. 그리고 과거 3년치 소득금액 증명은 한번 보자. 혹시 나이가 많긴 하지만 뭔가 자기 나름의 능력이 있어서 과거 3년은 돈 잘 벌었는데 회생을 앞두고 갑자기 이런 데 취업한 게 아닌가, 그거 확인해 봐야겠다. 그런 취지에서 제출하라는 겁니다. 참고로 가사 도우미 일하는 걸 전제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금지 명령은 받았습니다. 계좌 내역, 카드 내역 전부 다 스캔해서 제출하고요. 요거는 현금 수령 사실 확인서입니다. 이 기간에 일하고 90만 원 받았다. 이 기간을 일하고 60만 원 더 받았다. 아마 이제 두 군데 집에서 일했나 본데 두 개 합쳐서 150만 원이다. 그런 취지로 현금 수령 사실 확인서를 돈 주는 사람으로부터 받아서 제출한 겁니다. 보통은 계좌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 없죠. 근데 이미 신용 불량 때문에 계좌가 가압류되거나 막힌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계좌를 쓸 수 없으니까 현금으로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라도 받아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아무 이유 없이 계좌도 멀쩡하고 받을 수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현금으로 받겠다 하면 법원은 그거 또 물어봅니다. 왜 현금으로 받는지. 자, 세무서에서 사실 증명은 받았는데요. 보시면 23년도에 소득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신고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법원도 믿을만 하잖아요. 돈을 잘 벌다가 갑자기 저런 직업 구해온 게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 소득이 없었구나. 이제 나이 먹고 딱히 취업할 때는 없는데 개인회생을 해야 되니까 어디라도 받아주는 데 가가지고 취업해가지고 개인회생 하다 보니까 가사도우미라는 조금 부실한 직장의 작은 월급이지만 거짓말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법원도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모님 계좌 내역에 보면 업비트 거래 내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얼마 정도 탕진했나?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어떻게 되나? 그걸 물어보는 거죠. 이분이 아까 사기를 당하다 보니까 업비트 계좌를 좀 사용했거든요. 근데 요거는 자기가 스스로 투자해서 탕진한 게 아니라 사기 피해 때문에 업비트 계좌를 쓴 거라고 소명을 했습니다. 한편으로 이분 카뱅 계좌에 1200만 원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걸 청산가치에 집어넣으라 하는 거야. 원래는 내 계좌에 돈이 남아 있다면 재산이니까 청산가치에 집어넣어야겠죠. 그러면 1200만 원 이상 변제해야 되니까 변제금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계좌가 1200 있는 건 맞는데 내가 그때 로맨스 스캠을 통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게 되면서 내 계좌가 사기 수법에 이용됐다. 자기 계좌까지 그 사기범들한테 빌려줬었나 봐요. 근데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되고 내 계좌가 이용됐다는 게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면 계좌가 정지가 돼버리잖아요. 그게 벌써 21년도 3년도 더 된 일인데 아직까지 계좌가 정지돼가지고 그 돈 출금도 못하는 돈이다. 그래서 청산가치에 제외 좀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자, 결국 가사도우미 합계 150만 원 버는 거다. 소득 150만 원인데 1인 생계비 132만 원 정도 빼서 한 달에 18만 원 변제하겠다. 36회 변제해서 630만 원 정도 변제하겠다. 이렇게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무나 150만 원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나이도 젊고 사지 멀쩡한데 150만 원 들고 가면 의심할 수 있다 그랬죠. 이분은 나이도 많고 예전에 자영업하다 폐업하고 그 뒤로 일정 기간 소득도 없어가지고 마땅히 취업할 때도 없고 이런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기 때문에 생계비를 크게 낮추지 않고 약간만 낮췄고 변제 기간도 60개월 하지 않고 36개월로 좋은 조건으로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 채무에 원금의 9% 변제하고 91% 탕감받고 이자는 100% 전부 탕감받았습니다.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니까 내 계좌에서 업비트를 왔다 갔다 했든 말았든 간에 그건 내가 알아서 탕진한 게 아니고 사기 피해를 당한 거니까 청산가치에서 제외했고, 그리고 카뱅 통장에 1200만 원이 남아 있었지만 그건 이미 예전에 내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돼서 지급 정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출금할 수도 없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도 청산가치에서 제외하고 청산가치 영원이 되었습니다. 자, 이분은 조건부인가도 붙지 않았습니다. 원래 최근에 취업한 직장, 그리고 뭐 가사 도우미 같이 뭔가 좀 안정성이 없고 뭔가 좀 정체 불분명한 이런 직장 같은 경우는 조건부인가 나오기 딱 좋은데 심지어는 최저시급에 한참 미달이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이 나이 많으신 거 고려해가지고 법원에서 선처를 많이 해준 거죠. 8월 30일에 신청해서 12월 9일에 개시 결정받고 서울회생법원이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제일 적게 내면 얼마까지 줄일 수 있나? 최소 변제금도 규정이 있는가? 채무가 5천 미만인 경우는 5% 이상 해줘야 되고 5천 이상인 경우는 3% 플러스 100만 원은 변제해줘야 된다. 근데 이거 적용되는 일 거의 없다. 최저시급만 있어도 어차피 이거 이상은 무조건 변제하니까 변제금 5만 원 10만 원 해주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 요거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고 방금 사모님처럼 월급 150만 원 이런 거 구해가도
개인회생 통과됩니까? 150 빼기 145에서 5만 원에 통과됩니까? 물어보시는데 이 최저 변제금 이거는 논외로 하고 저거 논하기 전에 가짜 직장 아닌가? 이걸 먼저 의심한다고 했죠. 과연 당신이 개인회생을 안 했어도 그런 직장에서 일했을 것인가? 가짜 직장인지 의심을 하면서 왜 거기에서 밖에 일할 수 없는지 소명하라 이렇게 설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소명을 해야 됩니다. 나이가 많다거나 오랫동안 무직이었다거나 재취업할 만한 곳이 없다거나 장애가 있다거나 몸이 많이 아프다거나 이런 것들을 소명해야 됩니다. 그게 소명이 된다 하더라도 1인 생계비를 감액하거나 변제 기간을 늘려가지고 변제를 더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리고 조건부 인가가 붙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비교했을 때 오늘 사모님은 진짜 직장이란 거 소명해내고 생계비 감액도 없고 60개월 아니고 36개월로 해서 조건부도 안 붙었으니까 결과가 매우 잘 나왔고 운이 좋으신 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뭘 소명하나? 가짜 직장이 아니고 진짜 직장이란 거에 대해서 뭘 소명하나? 자기의 나이, 내가 나이 많아서 아무 때나 취업하는 게 쉽지가 않다. 그리고 건강 내역, 내가 젊다 하더라도 이런 병 때문에 아파가지고 한동안 일을 못 해가지고 취업하기 쉽지 않다. 이런 거 진단서 첨부하고 이런 걸 소명하고 의심스러운 그 직장이 진짜 직장이라고 가짜가 아니라고 설명하려면 대표하고 나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입사했는지 자코리아 보고 입사했는지 아는 사람 누구 소개로 입사했는지 옛날에 일하던 직장인지 설명하고 출근해서 무슨 일 하는지 그것도 설명하고 그리고 과거 소득 이때까지 지난 4년 5년 돈 잘 벌다가 갑자기 아프다고 150만원 180만원 이런 직장 간 게 아닌가 정말 나이가 많아서 계속 저소득에 시달리다가 이런 데 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사유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상대적으로 고령자에게 굉장히 관대합니다. 개인회생 들어가면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일을 많이 하거나 높은 급여를 받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 너무 기죽지 말고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이나 파산이나 자기한테 적합한 채무 탕감 절차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